오늘 토요 랭킹쇼가 뽑은 첫 번째 한 랭킹, 바로 북핵입니다. 북한이 수중 드론 방식의 핵 어뢰를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훈련에 투입된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은 조선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발사형 침노를 80 내지 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간 잠항하여 목표점에 도달했으며 시험용 전투부가 수중 폭발했습니다. 시험 결과 핵무인 수중 공격정의 모든 전술 기술적 재원과 항행 기술적 지표들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믿음성과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치명적인 타격 능력을 완벽하게 확증했습니다.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상규 채널A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계속해서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이 또 하나의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중 드론 형태의 핵 어뢰 폭발 시험 진행 사실을 공개한 건데 헤일이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네, 양욱 의원님, 예. 이번에 공개한 무기는 어떤 건가요? 일단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 핵탄두를 장착한 어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어뢰인데 우리가 어뢰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한 배에서 다른 배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서 이렇게 맞추는 게 목표인데 예. 얘는 그렇게 빨리 날아가서 다른 목표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발사를 해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다가 마치 선박 이동하듯이 자기 항로나 경로를 찍어서 이동을 해 가다가 예. 항구를 곧바로 때려서 공격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인 수중 공격 무기 체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아이디어는 과거 냉전 시절에 보면 핵 어뢰를 써서 이제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5T나 15T 같은 그 러시아의 핵 어뢰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 최근에 더 발전한 모델이 있습니다. 예. 포세이돈이라고 혹시 아마 그 소개를 아까도 방금 하셨는데요. 예. 그게 뭐냐면은 핵 탄두를 장착했을 뿐만 아니라 추진 체계를 핵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니 네. 마치 그 핵잠수함처럼 거의 무한대로 이동해서 공격하고 그다음에 목표에서 핵이 터져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형태의 무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핵 무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개념을 북한이 차용해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아까 이제 나왔던 것이 포세이돈이었고요. 자, 군사 전문가들 만약에 이 무기에 메가톤급 위력의 핵탄두가 장착이 된다면 사실상 항구 기능의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북한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비밀 병기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헤일로 명명됐으며 당 대회 이후 지난 2년간 50여 차례 각이한 최종 단계 시험을 거쳤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무려 29차례 무기 시험을 직접 지도하셨으며 작전 배치가 결정됐습니다. 수중 핵 전략 무기의 사명은 은밀하게 작전 수역에로 잠항하여 수중 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북한 아나운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초강력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서 함선과 주요 작전함을 파괴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양 의원님 이게 예. 실제로 가능한 그런 건가요? 일단 개념상은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보시면은요, 얘가 되게 큽니다. 어뢰치고는 보통 어뢰가 우리가 네. 한 53cm 정도 직경이 되는데 얘는 지금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본 건데 거의 2배가 넘어요. 그래서 잠수하면서 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커다란 배나 아니면 항구에서 직접 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은밀하게 이동이라고 나오죠. 예, 그렇죠. 수중에서 사실은 1m 이하의 물체는 소나로 탐지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예. 게다가 지금 무려 59시간 12분, 그러니까 거의 이틀 넘어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건데 저 말은 네. 무엇인가 하니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3노트 정도의 속도로 이동을 하면요. 사실상 소나로 탐지가 어렵습니다. 탐지가 불가능한 거의 그런 어렵고 것이군요. 그런 네. 상태에서 이제 목표까지 다가와서 폭발을 한다. 근데 폭발을 하는데 목표에 직접 닿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항만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입구나 이런 데서 빵 터트려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사실은 핵폭발력보다는 그 물의 힘, 네. 물의 힘을 통해서 항구에 커다란 쓰나미를 만들어서 네. 그 안에 있는 것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근데 저게 효과가 엄청나게 높게 하려면은요 전술핵 정도의 파괴력으로는 안 되고 거의 전략 핵무기에 가까운 그런 파괴력으로 해야지 가능한데 네. 사실 저 개념이 냉전 시절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예. 야 이거 과연 쓸모가 있는 거야? 실제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한 만큼의 파괴력이 나올까?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많았던 무기체계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사실 물이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물만큼 대단한 방탄 소재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물을 향해서 이렇게 총을 쏘잖아요. 영화 보면은 무슨 막 사람한테 막 총을 맞고 그렇게 막 쓰러지고 이러기도 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에너지가 대부분 물이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수중에서 핵폭발을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그 파괴력으로 직접 무언가를 이렇게 파괴하는 것은 거의 어렵고요. 물에다가 압력을 상당히 줘서 그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완벽하게 검증된 결과가 나온 적은 없고 또 인류가 뭐 이것을 뭐 사실 뭐 핵무기 쓴 일조차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수중 핵무기를 써가지고 뭔가를 파괴한 그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과연 이리 접근하는 아이디어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네. 저것이 실제 제대로 기능하고 그다음에 실제 항만에서 폭발을 했을 때 파괴력을 낼 수 있을까? 저거 북한도 장담 못할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의 초대형 핵 어뢰인 포세이돈을 모방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포세이돈과 같은 원리로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군에는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될까요? 사실은 포세이돈보다 더 위협적인 게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네. 포세이돈은 핵 추진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인슐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충전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소음을 줄이려고 그래도 솔직히 이제 탐지될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만은요. 이 헤일은 보고 있으면은 이 핵 추진 체계나 뭐 기타 공기가 들어가는 추진 체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배터리로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예. 사실 배터리로 조용하게 모터를 돌려서 움직이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나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서 뭔가를 탐지할 때는 소리를 들어서 탐지하지 않습니까? 예. 이 소나 자체가 잘 이것을 캐치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 네. 탐지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위력이 될 것이고요. 아마도 이제 거리 자체가 지금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거의 한 뭐 2박 3일 정도에 가까운 그런 이동을 할 정도의 거리다. 3노트로 이동을 해도 사실은 동해안 어떤 지역, 심지어는 남해 쪽 지역까지도 와서 타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북한이 저걸 공격할 만한 데는 너무 명백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진해 해군항이라든가 아니면 부산 작전사 근처에 있는 부두라든가 이런 데를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북한은 이 무기를 11년 전인 2012년부터 개발해왔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면은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의 단계일까요? 뭐 사실은 개발을 12년 전에 했다고 그래서 뭐 11년 전에 했다고 해서 얘가 성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아마 북한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저는 2가지 정도의 기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 수중에서 정확히 목표를 찍어서 원하는 대로
공격을 하는 기술, 그러니까 일종의 수중 자율주행이 될 텐데요. 네. 그다음에 그런 자율주행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다음에 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기술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는 핵탄두를 과연 어떤 것을 상정을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가진 전략 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2017년 6차 핵실험 때 공개됐던 장구모의 굉장히 커다란 예, 그렇죠. 핵탄두가 있는데 그거 저기 못 싣습니다. 네. 저기 못 싣기 때문에 새로운 핵탄두 형태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어뢰 크기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완성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추정컨대 저것은 아직 완성된 무기체계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개발 과정에 있는 무기체계고 아마도 지금 이번 성과를 공개했다는 것은 최소한 이 이동시키는 수단인 이 잠수정 자체, 어뢰 자체는 어느 정도 기술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공개를 한 것이지만 네. 아마도 핵탄두를 위력과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통합하는 과정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북한은 지난 22일에 전략 순항 미사일 부대들의 전술 핵공격 임무 수행 절차와 또 공정을 숙달하기 위한 발사 훈련도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발사 훈련에서 순항 미사일의 초조 고도 비행 시험과 변칙적인 고도 조절 및 회피 비행 능력을 판정하는 시험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기종별로 각각 한 발씩 설정 고도 600m에서의 공중 폭발 타격 방식을 적용하면서 핵 폭발 조종 장치들과 기폭 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을 다시 한번 검증했습니다. 소형화 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진전돼 있을 거라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지금 최근에 북한이 이야기하는 전술 유도 무기 몇 가지 제시된 그 무기 체계에 탑재 가능하다라고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 않지만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원교님, 이번 북한의 주장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최근 들어서 2021년부터 순항 미사일 발사가 시작이 됐긴 했지만은요. 예. 순항 미사일이 부각된 것은 사실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서였습니다. 연합훈련 이전에 순항 미사일을 한 차례 발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연합에서 거의 직전에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예. 그렇죠?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지금 이번 발사는 뭐냐면 네 발을 쐈다는 겁니다. 네 발을 쐈는데 이제 화살 2형이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 쐈던 순항 미사일 두 발과 그다음에 화살 2라고 하는 좀 더 사거리가 긴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1,800, 아마도 최대 2,000km까지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 북한의 실험을 지켜본가 추정이 되는데요. 네. 자, 어쨌거나 얘를 발사해서 뭐 하냐면 최저 고도로 난다.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이 갖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낮게 비행해서 탐지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시험해 봤다는 것 하나. 자, 그다음에 네. 아까 얘기했죠. 600m 상공에서 터뜨렸다. 아니, 뭐 600m에서 왜 터뜨렸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 우리가 폭탄이라는 건 정확히 목표에 맞아서 파괴해야지 의미가 있는데 왜 600m에서 터뜨리냐? 저 말은 저 미사일에다가 핵을 장착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핵은 사실은 터져가지고 360도로 온 사방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목표에 닿아서 터지는 것보다 목표에 닿기 전에 내가 최대한의 이 터져 나오는 힘이 버틸 수 있는 범위에서 터트려서 파괴 범위를 넓힐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냐면 600m 정도 상공에서 예를 들어서 10kg짜리를 하나를 터트린다 그러면요. 한 5km 반경이 거의 굉장히 초토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공격이 가능하다. 순항 미사일에 핵탄두를 싣고 몰래 기습해 들어와서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서 터트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을 높이고 있는데 어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사드 원격 발사대 전개 훈련을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사드가 배치된 후 기지 밖에서 발사대 훈련이 전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드 훈련이 지금 북한의 행보와 관련이 있겠죠? 물론 관련 있죠. 그다음에 이게 대한민국 방어와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드가 성주에 있으면은요, 예. 이 커버리지가 수도권에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물론 그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 고고도로 쏘서 공격해 들어올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 배치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기존의 입장이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지키려면은 상당 부분 이 사드 발사대가 전방으로 나와서 수도권까지 커버할 수 있게 지키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돈으로 스스로 사드 포대를 하나 더 사서 수도권 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발사대를 가지고 나오면 발사대 저게 원격에서 서로 연결이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목표를 찾아가지고 하면 사드에 달린 레이더가 찾은 다음에 어디로 쏴 하고 지령을 내려주면 옆에서 발사대가 쏘는데 네. 이게 이제 기능이 발전하다 보니까 발사대가 예를 들어서 수백 킬로미터 밖에 뭐 100몇 킬로미터 밖에 지점에서 발사를 해도 다 이 레이더와 연동이 돼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필요한 시기 때 사드 발사대를 전진 배치시켜 놓으면은 그러면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혹은 주요한 전방 예. 쪽에 지켜야 될 주요 지역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능력을 실험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는 사드 얘기만 나와도 그냥 뭐 계속 그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 사드 발사대를 기왕에 한국에 들어온 저 발사대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려면 저렇게 밖에 나와서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걸 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미사일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수도권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기존에는 그 페이트리어트 팩3나 아니면 우리 군이 개발한 천궁2와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고도, 네. 낮은 고도에서 막는 시스템만 있었다고 한다면요, 저렇게 사드가 발사대가 외부로 나올 수 있으면 수도권 방어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